나이가 들어 홀로 지내게 되면 외롭고 쓸쓸한 일상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남성 노인들은 젊었을 때 가정생활에서 자립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홀로 지내게 되면 더욱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을 더 오래 돌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죽을 때까지 소년의 마음을 가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연상나면하녀 부부 관계를 꿈꾸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요양원에 계신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60세의 여성과 재혼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은 기분이 들어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연자 68세 김영수 어르신. 저는 올해 68세로 은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5년이 되었죠. 처음에는 손주를 등하원시키면서 바쁘게 지냈고 할 일이 있어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자라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주말마다 학원에 다니느라 아들 가족도 저를 자주 찾아오지 않더군요. 문득 혼자 사는 게 이렇게나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남은 여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들에게 털어놓자 아들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노인들은 대부분 사실혼 관계를 선호한다며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단순히 함께 생활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한 친구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그는 저에게 60세의 조민정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 씨는 은퇴한 지 2년 된 미혼 여성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젊고 세련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저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 관계에 대해 질문한 후 첫인상이 좋네요. 우리 한번 만나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가까워진 관계, 그리고 금전적 문제.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단체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이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조 씨는 매우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남자로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조 씨에게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사주고 그녀가 원하던 금팔찌도 선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금보다는 옥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옥팔찌가 더 세련되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금팔찌는 왠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우리 또래 여성들은 대부분 금팔찌를 하나쯤 가지고 있어요. 저만 없어서 늘 아쉬웠어요. 그냥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이런 허영심이 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금팔찌 하나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옥팔찌는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속에서 자꾸 걸려 저는 이 관계가 정말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조민정 씨는 제 집으로 이사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와 함께 공원에 가고 걷고 운동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지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녀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며 가끔씩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점심 낮잠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 안을 함께 산책했고 그녀는 저를 위해 미리 족욕물을 준비해주고 잠들기 전에 마사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황제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 씨에게 이렇게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조 씨는 당연히 혼인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 체면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조 씨에게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60만 원 정도인데 딸의 결혼식을 위해 1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만약 당신이 이 돈을 갚아준다면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가볍게 술을 한잔하고 있었고 기분이 좋아진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며 결혼 후에는 내 연금 500만 원도 당신이 관리해요. 저축해둔 노후 자금도 당신에게 맡길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더욱 특별한 밤을 보내고 나니 하루라도 빨리 혼인 신고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저축한 돈이 곧 만기여서 그 돈을 그녀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재혼 의사를 전하자 아들은 혼인신고 전에 집을 자기 명의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 씨에게 상의했는데 의외로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집 때문에 결혼했다고 남들이 말하지 않겠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우리는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 씨는 더 이상 저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태극권을 함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나만의 공간과 취미가 필요해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리를 하긴 했지만 그저 대충 때우는 식사가 많아졌고 딸이 방문할 때만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노년의 로맨스가 깨지는 순간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저녁 시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때로는 아예 다른 방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코를 심하게 골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함께 자기를 꺼려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예쁘게 꾸미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기만 할 뿐 함께하는 기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게 되면 그녀는 저를 늙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며 꾸짖었고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모든 재정을 그녀에게 맡겼고 노후 자금으로 모은 2천만 원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일부는 제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남자가 변한다고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재혼한 여성들이야말로 더 변덕스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민정 씨는 제가 준 돈으로 자신을 꾸미는데 저는 그녀가 예쁘게 가꾸는 것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멋지게 꾸미고 다른 남자들과 춤을 추러 나가는 것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조 씨는 늘 자신의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그녀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순간적인 기쁨과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너무 젊은 여성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까지 모두 그녀에게 맡긴 실수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 지금 당장 이혼을 요구한다면 제가 그녀의 빚을 갚아준 1천만 원과 결혼 후 그녀에게 준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녀와 다툴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가버린다면 제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너무나 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특히 60세의 문턱을 넘어서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 불필요한 모임은 피해야 한다. 길한 곳을 좁고 흉한 곳을 피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군자는 복이 깃드는 곳으로 나아가고 불행과 논란이 가득한 곳을 피할 줄 압니다.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은 능력이며 위험을 피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행운을 좇는 사람에게는 더 큰 행운이 찾아오지만 위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화를 자초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알면서도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 세상은 매우 공정합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함은 패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도 경계를 모른다면 그것은 지혜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불필요한 논란과 위험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60세 이후 이런 사람들과의 식사는 피하세요. 이유 없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무엇을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밥을 사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중장년층은 의심 없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선의에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본래의 의도가 선의가 아닌 당신의 이익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호의를 베풀 때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 60세 이후에는 돈을 주제로 한 관계를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늘 돈 문제를 꺼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제적 여유를 탐내거나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과의 식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경제적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잘못된 관계를 멀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불필요한 관계는 끊어내고 진정한 관계만을 남겨야 합니다. 강호를 떠돌며 깨달은 진리.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상대가 고객이 아니라면 돈과 이익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라. 이런 이야기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지나가는 인연이 적이 될 수 있고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 싫어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라붙게 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게 의문이 들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잘 살면 남들이 불편해하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뻐하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기회를 잡아 당신을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괜한 갈등 속에 휘말리지 않고 무의미한 논쟁과 분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60세 이후 이런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 당신을 무시했던 친척들과의 식사. 한 번은 제 업계 동료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영호 씨는 고향의 친척들과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찾아와도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혈연으로 이어진 친척들이잖아요. 왜 만나지 않고 집까지 숨기세요? 그러자 김영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 친척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온갖 모욕을 주었지.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단다. 예전처럼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깔보며 무시할 테니까. 가난하면 물어보는 이의 없고 부유하면 먼 친척도 찾아온다. 이러한 말처럼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한 후 고향 사람들은 마치 당신이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돈과 위치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지인과의 불필요한 술자리.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신체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 단 음식, 매운 음식 등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술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사실 많은 경우 이러한 친구들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시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고 단순한 길 위의 인연만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곁에 있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만난 이성과의 관계. 노년이 되면 외로움을 타기 쉬워집니다. 이때 갑자기 다가오는 이성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접근하여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신의 동정을 유도하려 합니다. 특히 공원에서 운동하거나 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누군가는 진심 어린 교제를 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만난 이성과 쉽게 마음을 주고받기보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때입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관계 유지 방법. 얼마 전 한 어르신이 광장에서 춤을 추다가 뜻하지 않게 애물단지 인연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상대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죠. 결국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금전을 건네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인간관계의 원칙. 이제 우리는 은퇴했고 진정한 노년의 삶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는 적게 그러나 깊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친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씩 소소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짝 친구들과의 만남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만나면 가볍게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눈 후 서로 부담 없이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초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원치 않는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들과의 식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상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60세가 넘어가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령이 더 많은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죠. 그러나 나이 많은 분들을 초대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선의로 초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무리한 초대나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지혜로운 노년 생활.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7080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자들과의 교류 자체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나 장거리 외출 등의 활동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부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이야기. 그가 부자가 되어 고향을 방문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이 뒤따르고 잔치는 수백 상에 이르렀으며 길가의 나무에는
화려한 비단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나오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가문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자가 된 후 과시욕의 위험.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각종 모임에서 자신의 재능과 부유함을 뽐내고 기꺼이 주최자가 되어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 지나치게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깁니다. 너무 시끄러운 삶에는 소인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눈에 띄면 결국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튀는 못이 먼저 맞는다는 말처럼 과도한 과시는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임에서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절대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실제로 모임 자리에서 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식사가 끝나고 각자 흩어진 후에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선뜻 계산한 사람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친구들 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뜸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에선 자신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막상 결제할 때가 되면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사람들은 미리 자리를 뜨며 계산을 피하려 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결국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나친 배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신이 먼저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진 게 없는 친구들을 깔보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모임에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임은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의 몫을 부담하고 모임 전에 비용을 걷거나 모임 후 정확히 나누는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돈 문제를 깊이 따지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세요.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덕목은 적절한 거리 유지와 신중한 행동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행동하며 과도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을 도와준 사람과의 식사 기회를 주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성공하고 돈을 벌게 되면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며 인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당신을 식사에 초대할 때 절대 먼저 계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기회를 상대에게 주세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진심 어린 태도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도 충분하다. 저희 삼촌은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업, 기술 보급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참외 농부가 삼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장날에 맞춰 작은 식당에서 단출한 도시락과 집에서 가져온 소주 한 병을 대접했습니다. 총 비용은 단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촌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감사, 베풀, 보답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번 계산을 한다면 상대방은 감사의 기회를 잃고 오히려 또다시 빚을 진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인정은 양방향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대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친구의 친구와의 식사 개입하지 말고 거리 유지하기. 월권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본래 당신의 일이 아닌데 굳이 나서서 관여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친한 친구의 초대로 동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 나서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의 사람들 대부분이 당신보다 체력이 뛰어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함부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거나 지나치게 나서면 안 됩니다. 그저 적당한 온도로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고 주최자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계산하려 하면 주최자나 부유한 참석자들이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관계에 해가 됩니다. 적절한 태도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모임이 끝난 후 누가 계산을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설령 식사 비용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이는 주최자와 참석자들 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계산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 당신과의 관계를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참석자나 주최자가 자신의 체면을 잃었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행인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 최상의 처세술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모임에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맺은 말, 밥값은 관계의 기술이다. 도움을 줄 때와 받을 때의 가치는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밥 한 끼가 천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계산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엮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먼저 계산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행동은 오히려 눈치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 충분히 베풀 수 있다면 그 베풀물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묻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연말연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가끔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베풀미며 의미 있는 소비입니다. 밥값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꼭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먼저 계산하는 남자가 진정한 멋진 남자이다. 계산할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손해 없이 피하는 것도 멋진 남자다. 즉, 밥값을 치를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상황에서는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계산을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돈만 낭비하고 상대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자리, 술자리에서는 각자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특히 성공한 친구나 동창은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모임을 주최하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때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가 계산을 한다면 상대의 과시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오히려 민망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대의 흐름에 맞춰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나서서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는 자리, 어떤 모임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당신이 먼저 계산을 해버린다면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생각이 없는 건가? 그저 밥 한 끼로 끝내려 하는 건가? 결국 밥값을 지불하는 것이 부탁을 피하려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도록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 당신의 친구가 주최한 자리에서 그 친구의 지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당신이 주도적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괜한 오지랖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서면 주최자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모임일 때, 일상적인 직장 회식이나 가볍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굳이 나서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돈을 쓰면서 주목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명한 처신의 기술, 지혜로운 거리 유지. 어떤 모임이든지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과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상대의 의도를 존중,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반응하세요. 배려와 신중함,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배려의 자세로 행동하세요. 즉흥적인 술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알바로 동원된 당신, 계산은 금물. 갑작스럽게 술자리에 초대받았다면 대부분 숫자 채우기 용도로 불려온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자리에서 당신의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자리 채우기 용으로 부르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체면치레 하려는 의도로 초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모임의 주인공이 아닐 뿐더러 조연조차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밥값을 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가 절반쯤 진행될 때쯤 잠깐 올 수 있냐는 전화를 받고 불려간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계산을 떠넘기기 위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절대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계산에 대한 언급이 나와도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술 친구와의 술자리는 지갑을 꼭 닫아라. 술 친구의 술자리에는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술 친구들은 대부분 예의보다는 형식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모두가 예의상 모이는 자리이며 진정한 정이 오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한다면 절대 먼저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돈을 써도 진심 어린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술자리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다가 결국 손해만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저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정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의 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지출, 적절한 타이밍의 중요성, 적절한 타이밍에 계산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너그럽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계산하면 과시하려고 한다, 사람을 깔본다, 진짜 마음이 아니다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밥값을 지불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술자리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호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세상살이는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기란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